자, 안녕하세요. 박진수 회계사로 옵니다. 세무사 강의를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 저는 그동안 회계사 강의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객관식 책이 기존에 나왔던 재무계 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좀 어려워가지고 어렵다는 평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뭐 이제 종합 문제로 몇 문제 안 되는 문제들을 풀어가지고 전체 범위를 다 커버할 수 있게 종합 문제 위주로 만들었던 책인데 좀 어려우셨던 것 같아가지고 어려워들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세무사용 책을 따로 냈습니다. 그게 이제 세무사 재무계 기출 실록이고요. 이 책으로 강의를 진행할 거고, 그리고 재무계 요약이라는 요 내용 요약집 가지고 이론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풀이 요 순서로 문제풀이가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사실 뭐 이제 커버리지 측면에서 혹시나 고민하시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까봐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면 가장 목적 적합하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보시는 응시하는 그 시험의 기출 문제들을 한 10개년치 이상을 풀어보시는 겁니다. 그 외의 시험은 사실 회계사 시험도 그렇고 아니면은 다른 뭐 간평사 시험이나 다른 어떤 회계학 시험에서 각각 시험들마다 요구하는 그 정도가 조금 달라요. 자주 출제되는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무사 시험을 목적으로 한다면 세무사 시험 기출 문제만 풀어도 충분히 다 커버됩니다. 1차 시험 목적으로는 충분히 커버가 되고요. 왜냐면 이제 세무사 시험이 1년에 한 24에서 2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거를 제가 이제 2010년 거부터 한 11년치죠. 잠시만요. 2010년 15년치죠. 15년치를 이제 모아가지고 진도별로 분류하고 문제집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 뭐 25문제씩 평균 출제된다라고 하면 곱하기 15년 하면 문제가 꽤 됩니다. 그 정도 출제가 됐다라고 하면 사실 뭐 나올 만한 주제들은 다 나온 거죠. 그래서 뭐 굳이 다른 시험 기출 문제들을 기웃대실 필요가 없습니다. 목적 적합하게 그 세무사 시험 문제만 보시면 충분히 커버리지 충분하고요. 그리고 뭐 이제 가장 적합하겠죠. 그래서 강의를 이 책으로 진행할 거고 세무사 재무계 기출실록 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제가 그 필수 문제 리스트를 좀 만들어 드리려고 했었는데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기껏해 재고자산 측면에서 이게 문제가 한 35문제 정도 되거든요.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한 5문제 정도 빠지더라고요. 5문제 빼고 푸느니 그냥 다 같이 한꺼번에 풀자라는 생각으로 안 만들었습니다. 다 같이 풀 거예요. 전부 다 풀 겁니다. 이렇게 풀면은 뭐 그 정도 풀고 반복해서 숙달을 하시면 뭐 이 정도 풀었으면 되겠다라는 확신이 드시겠죠. 그죠? 네. 그리고 앞에 보시면 챕터 1과 2는 개념칙이랑 재무제표 표시예요. 말문제에 나오는 챕터들고 그거는 뭐 사실 제가 따로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그냥 공부하실 때 이론 설명은 물론 드리겠지만 시험 직전에는 요 요약집에 있는 것보다는 보시던 기본서 개념책이랑 재무제표 표시 부분만 기본서 줄글 내용들 정독하고 들어가시면 어느 정도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100% 다 맞추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그냥 기본서에 있는 거 한 3번 정도 읽으시고 그리고 이 책에 있는 문제들 한번 풀어보고 공부하고 가시면 충분할 겁니다. 뭐 이제는 뭐 객관식 단계니까 시험이 몇 문제 출제되는지 뭐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다 아실 거고 바로 내용 설명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요약집에 5페이지 피시면 개념체계 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로마자 1번의 개념체계의 위상이에요. 개념체계는 회계 기준이 아니죠. 그래서 개념책이랑 기준서랑 상충한다면 기준서가 우선 적용이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요약집 앞에다가 띄워드리고 설명하는 와중에 밑줄을 칠 건데 밑줄 따라 치지 마세요. 그냥 다 보셔야 됩니다. 요약집은. 알겠죠? 이게 사실 한 9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내용 요약을 한 90페이지 정도의 표로서 다 해놨기 때문에 뭐 하나 빠뜨리고 볼 내용이 없고 안 봐도 되는 거는 제가 오히려 X표를 쳐드릴게요. 그리고 앞글자 따는 것들은 동그라미 쳐드릴 테니까 저는 이 부분 읽고 있다라고 표시를 하는 거지 그거를 굳이 따라서 밑줄 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개념체계 쪽에서 주로 이제 크게 나오는 주제가 로마자 2번의 질적 특성하고 뒤쪽 넘어가 보시면 로마자 3번의 측정 기준, 그리고 로마자 4번의 자본 유지 개념이요. 그리고 로마자 5번에 재무제표 요새 정의까지 있는데 거기까지 보시면 크게 큰 주제들은 다 보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자 2번의 질적 특성 오시죠. 자, 일단 위에 세 줄이 있는데 자,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은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그 밖의 방법으로 제공되는 정보에도 다
적용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원문 그대로 읽어보시면 그 밖의 방법으로 제공되는 재무정보뿐만 아니라 재무제표에서 제공되는 재무정보에도 적용된다. 양쪽에 다 적용된다는 얘기죠. 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정보 유용자 입장에서 유용한 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질적 특성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목적 적합성과 표현의 충실성. 이게 근본적 질적 특성이고요. 크게 근본적 첫 번째 거, 두 번째 보강적 이렇게 있습니다. 자, 목표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목, 예, 확, 중. 앞글자 따서 동그라미, 표, 완, 중, 오. 자,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시죠. 예측가치, 확인가치, 중요성. 이것들은 목적 적합성을 정보를 목적 적합하게 해주는 그런 요인들이고요. 완전성, 중요성, 오류 없는 표시. 요거는 표현의 충실성을 설명하는 그런 요인들입니다. 자, 보강적 질적 특성 보시면 여기는 앞글자에 비검적리.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아래쪽의 내용들이 중요한데 근본적 질적 특성이라는 거는 자, 목적 적합성과 표현의 충실성 두 가지가 있었죠. 이 목적 적합성과 표현의 충실성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 재무제표에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말라라고 개념체계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기껏해야 말문제에서 정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보강적 질적 특성 아래 써 있는 거 보시면 목적 적합성과 표현의 충실성을 모두 충족하는 그런 정보의 유용성을 보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목적 적합성과 표현의 충실성 이 두 가지를 충족해야 유용한 유용한 재무 정보가 되는 것이고 그 유용한 재무 정보 중에서 어느 것들이 좀 더 유용한지를 판단할 때 그때 보강적 질적 특성이 적용되는 거예요. 목표 중에 둘 중 하나를 충족하지 못했는데 보강적 질적 특성이 아무리 충족된다라고 해도 그 정보는 유용하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아래쪽 보시면 별표 7번 있습니다. 근본적 질적 특성을 적용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라고 나왔는데 여기서는 뭐 이제 내용보다는 자, 근본적 질적 특성 적용하는 데는 순서가 있습니다. 요거를 왼쪽에다 필기하시죠. 여기다가 필기하면 되겠네. 순서 있습니다. 순서 동그라미. 근본적 질적 특성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순서가 존재하고요. 보강적 질적 특성 적용에 있어서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표시 2번 보시면 보강적 질적 특성을 적용하는 것은 어떠한 규정된 순서를 따르지 않는 반복적인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다음 문장 보시면 때로는 하나의 보강적 질적 특성이 다른 질적 특성의 극대화를 위해 감소되어야 할 수도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별표시 3번 보시죠. 검증 가능성은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이 충실한 표현이라는 것에 있어서 비록 반드시 완전히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량화된 정보가 검증 가능하기 위해서는 단일 점추정치여야 할 필요는 없다. 가능한 금액의 범위 및 관련된 확률도 검증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공정가치, 추정치 같은 것들이 다 범위값으로 존재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가장 목적 적합한 거를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죠? 재무제표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판단이나 추정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나 추정이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그 정보가 이제 검증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표현이 충실하지 않다라는 것도 틀린 말이고요. 알겠죠? 판단이나 추정은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좀 본론이 나오는데 자, 이제 개념체계 쪽에서 유일하게 일은 아니고 두 가지가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주제가 있는데 측정 기준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로마자 4번의 자본 유지 개념이죠. 이 두 가지가 계산 문제로 나올 수가 있는데 아마 안 나올 거예요. 네. 나온다면 그냥 여기서 배운 정도만 가지고 풀어주시면 되고 뭐 너무 어렵게 나온다 틀리셔도 됩니다. 남들도 다 틀릴 거니까요. 자, 볼게요. 역사적 원가 뭔지 아시죠? 그죠? 유형자산 취득 원가 같은 게 역사적 원가입니다. 자, 자산의 역사적 원가 먼저 보겠습니다. 자산의 취득 또는 창출에 발생한 원가의 가치로서 얘는 거래 원가를 포함해요. 유형자산 취득 시 거래 원가는 취득 원가에 가산하죠. 그죠?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채의 역사적 원가, 부채를 발생시키거나 인수하면서 수천 대가에서 거래 원가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여기선 거래 원가를 차감하죠. 자, 대표적으로 사채 발행비 같은 거 사채 발행가액에서 차감해 줍니다. 자, 재무상태표 그려보시면 차변에 자산 있죠? 대변에 부채와 자본이 있습니다. 자산은
운용하는 측면이잖아요. 경영자가 운용하는 측면. 얘는 취득해야겠죠. 취득 측면에서 발생한 거래 원가는 취득 원가에 가산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자, 부채와 자본은 조달 측면입니다. 조달하면서 거래 원가가 발생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조달이 덜 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부채의 역사적 원가는 거래 원가를 차감한 금액이고요. 부채뿐만 아니라 자본도 주식 발행하면서 거래 원가 발생했으면 그거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달 측면에서 거래 원가는 역사적 원가에서 취득 원가에서 차감해 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현행 가치가 있는데 현행 가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정 가치, 사용 가치와 이행 가치. 그리고 현행 원가인데 역사적 원가 봤으니까 현행 원가부터 보시죠. 자, 역사적 원가는 과거에 실제로 자산을 취득할 때 혹은 부채를 인수할 때 자산의 부채, 자산이 부채냐에 따라서 뭐 취득이냐 아니면 인수냐 이렇게 표현이 달라지는데 그냥 둘 다 취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산이나 부채를 취득하면서 실제로 일어났던 가격이 역사적 원가죠. 현행 원가는요. 현행 원가는. 자, 역사적 원가랑 현행 원가는 얘는 시점만 다른 거예요. 시점만. 그래서 이런 표현이 들어갑니다. 측정일 현재. 요거 말고는 요 측정일 현재라는 표현 말고는 전부 다 동일해요. 역사적 원가랑. 자, 보시면 자산의 현행 원가는 측정일 현재 동등한 자산의 취득을 위한 원가로서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와 그날에 발생할 거래 원가를 포함한 금액, 거래 원가 포함하죠. 역사적 원가와 동일합니다. 동등한 자산의 취득 원가, 측정일 현재의 취득 원가로서 거래 원가를 포함한 금액이 자산의 현행 원가고요. 부채 보시죠. 측정일 현재 동등한 부채에 대해서 그 부채의 부담으로 수취할 수 있는 대가에서 그날에 발생한 거래 원가를 차감한 금액. 자, 여기서는 거래 원가 차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원가랑 시점만 다르고 동일해요.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 취득 원가로서 거래 원가를 가산 또는 차감한 금액입니다. 시점만 달라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죠. 역사적 원가랑 현행 원가는 얘네 둘은 취득 가격이에요. 그죠? 시점이 과거냐 아니면 현재냐의 측면만 있지. 취득 가격이죠. 취득 측면의 가치입니다. 유입 가치죠. 자, 근데 공정 가치는요. 매도 가격이에요. 보겠습니다. 측정일에 시장 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 자, 시장 참여자 정상거래 밑줄 좀 쳐주시고 시장 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 자, 자산 매도와 부채 이전에 파란색 글씨가 돼 있죠. 이게 뭐죠? 제거 가격이란 얘기입니다. 자산이나 부채를 제거할 때 자산을 제거하면서 수령할 금액 혹은 부채를 상환하면서 지불할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공정가치 거래원가 포함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자, 생각을 해보시면 공정가치의 거래원가를 반영한 금액은 우리가 순공정가치라고 별도의 명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반영하지 않고요. 자, 그리고 사용가치와 이행가치 보시면 이 사용가치 어디서 나오죠? 유형자산에서 나오죠. 해당 자산을 사용함으로써 창출할 수 있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가치입니다. 자, 이행가치도 현재가치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산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부채를 부담하는 동안에 지불하는 그런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자산이나 부채의 사용 가치 또는 이행 가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별표시 1번 보시죠. 별표시 1번은 공정가치 관련된 거예요. 2번도 공정가치 관련된 것이고 3번이 사용가치와 이행가치 관련된 겁니다. 별표시 1번 보시면 공정가치는 자산이나 부채를 발생시킨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가격으로부터 부분적으로라도 도출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가치는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한 거래 원가로 인해 증가되지 않으며 부채를 발생시키거나 인수할 때 발생한 거래 원가로 감소되지 않는다. 거래 원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냐면 거래 원가의 영향을 받아서 조정해주면 그거는 순공정가치가 되니까 그래요. 그죠? 별도 명칭이 있습니다. 또한 공정가치는 자산의 궁극적인 처분이나 부채 이전 또는 결제에서 발생한 거래 원가 반영하지 않죠. 반영하면 순공정가치가 되는 거죠. 자, 2번 보시죠.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이 관측 가능하지 않은 경우 관련된 관측 가능한 투입 변수의 사용을 최대화하고 관측 가능하지 않은 투입 변수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다른 가치평가 기법을 이용해서 공정가치를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공정가치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추정합니다. 미래 현금 흐름은 현재 가치로 땡겨서 추정을 하게 되는데, 자, 그때 이제 미래 현금 흐름이나 아니면은 미래 현금 흐름을 이제 할인율로 나눠가지고 현재 가치로 땡겨서 측정하는데, 분자에는 현금 흐름, 분모에는 할인율이 오겠죠. 그 현금 흐름과 할인율이 전부 다 관측 가능한 것일 수도 있고 추정한 금액일 수도 있어요. 근데 관측 가능한 게 관측한 것이 더 신뢰성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애초에 이 공정가치라는 것 자체가 추정의 개념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더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관측 가능한 투입 변수의 사용을 최대화해라 라는 말을 좀 하고 있고요. 별표시 3번 보시면 자, 이제 좀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미래 현금 흐름에 기초하기 때문에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인수할 때 발생하는 거래 원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사용가치랑 이행가치도 사용하면서 아니면 부채를 부담하면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예요. 거기에는 자산의 처분 가치도 반영이 됩니다. 미래 시점에 자산의 순처분 가격의 현재 가치도 반영이 되고요. 부채 상환 시 지급할 거래 원가의 현재 가치도 포함이 돼요. 제거 시점의 거래 원가는 포함이 되는데 취득 시점의 거래 원가는 포함되지 않아요. 지금 밑줄 친 게 그거죠. 취득 시점의 거래 원가는 포함하지 않는다. 밑줄 쳤고요. 자, 그 다음에 파란색 글씨 보시면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자산을 궁극적으로 처분하거나 부채를 이행할 때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 원가는 포함한다 라고 돼 있죠. 취득 시의 거래 원가는 포함하지 않고요. 처분 시의 거래 원가는 포함해 줍니다.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취득 시 거래 원가는 포함하지 않고 처분 시, 제거 시 거래 원가는 포함해 줍니다. 왜냐면 이 사용가치나 이행가치라는 것 자체가 다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말하는 것인데 그 미래 현금 흐름 자체에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 수령할 수 있는 금액, 부채를 상환할 때 지불할 금액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거래 원가도 포함되는 겁니다. 제거 시점에 거래 원가 포함되는 겁니다. 자, 로마자 4번의 자본 유지 개념 가시죠. 자, 일단 자본 유지 개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무자본 유지 개념이 있고 실물자본 유지 개념이 있는데 재무자본 유지 개념에 있어서는 개념 체계에서 측정 기준을 특정하게 요구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명목 화폐 단위 재무자본 유지 개념이 있을 수 있고 불변 구매력 단위 재무자본 유지 개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명목 화폐 단위라는 건 뭐죠? 얘는 인플레이션율 같은 거 반영하지 않은 그런 말 그대로의 명목 금액으로서의 화폐 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변 구매력 단위요. 인플레이션율 같은 거 반영해준 물가 지수 같은 거 반영해준 화폐의 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실물자본 유지 개념 있죠? 얘는 현행 원가 기준의 측정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현행 원가가 뭐였죠? 측정일 현재 동일한 자산의 취득을 할 때 지불하게 될 가격, 그죠? 거래 원가를 포함하죠. 자, 그럼 보세요. 자, 오른쪽에 내용들 보시면 재무자본 유지 개념 쪽에서는 이익은 해당 기간 동안 소유주에게 배분하거나 소유주가 출연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자, 무슨 얘기가 나왔죠? 소유주에게 배분하거나 출연한 부분, 이게 뭐죠? 자본거래죠. 자본거래. 이익은 자본거래를 제외하고 기말 순자산 재무적 측정 금액이 기초 순자산의 재무적 측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자, 실물자본 유지 개념도 보세요. 이익은 해당 기간에 소유주에게 배분하거나 출한 부분을 제외하고 자본거래를 제외하고라는 얘기죠. 기업의 기말 실물 생산 능력이나 조업 능력이 기초 실물 생산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사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기초 자본이 10,000원이에요. 기말 자본이 5,000원입니다. 15,000원입니다. 15,000원. 자본이 5,000원 증가했죠. 자, 이때 명목 화폐 단위 재무자본 유지 개념 하에서 주주와의 거래는 없는 상황이에요. 명목 화폐 단위 재무자본 유지 개념 하에서 이익은 5,000원이죠. 그죠? 이익은 이때는 5,000원입니다. 자, 불변 구매력 단위로 정의를 하려면 물가지수가 주어져야 돼요. 기초 물가지수가 100이고 기말 물가지수가 12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율을 반영한 기말에 유지해야 될 총 자본은 자, 100분의 120을 만원에 곱해주면 12,000원이겠죠. 그럼 이익은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물 자본 유지 개념 하에서는요. 자, 요 개념 하에서는 이제 현행 원가라는 게 주어져야 돼요. 기초 시점에 자, 100원짜리 자산을 재고 자산을 100개 취득할 수 있는 가격이 요 10,000원이라고 하는데 근데 기말 시점에 요 자산의 가치가 130원이 됐다라고 해볼게요. 현행 원가가 130원이다. 그러면
유지해야 될 총 자본은 자산의 실물 생산 능력을 반영한다라고 했으니까 자산 100개는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3,000원은 유지해야 되고 실물 자본 유지 개념 하에서 이익은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아래 별 표시 1, 2, 3번의 내용들은 한번 제가 다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읽어보시고요. 아래쪽에 로마자 5번 가겠습니다. 요거는 좀 중요해요. 외워주셔야 됩니다. 암기라고 좀 적어두시고요. 자, 정의를 좀 쉽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자산.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 자원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자원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고요. 부채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 의무예요. 자, 이것들은 정의일 뿐이지 인식 요건 자체가 아닙니다. 자산이나 부채를 재무제표에 혹은 재무상태표죠.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려면 D, B, M 세 가지를 충족해야 됩니다. D는 뭐냐면 정의, define입니다. 정의. B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 혹은 유출 가능성이에요. 새로 적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좀 죄송합니다. D, B, M. 인식 요건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D는 정의를 충족해야 되고요. 이 정의에 대한 거를 여기서 말하고 있죠. B는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출입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M은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만 자산이나 부채로서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는 겁니다. 이 정의만 충족하면 자산도 맞고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면 부채도 맞지만 자산이나 부채라고 해서 재무상태표에 항상 인식하는 건 아닙니다. 얘는 충족한다고 해서 항상 인식하는 건 아니고 B랑 M을 마저 충족해야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시는 거예요. 자, 자본 보겠습니다. 자본의 정의가 또 중요하죠.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 지분이죠.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에 잔여 지분 자체가 자본의 정의예요. 그래서 자본 자체는 측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을 공짜로 받았습니다. 그럼 회계 처리하지 않죠. 취득 원가를 0원으로 봅니다. 왜냐면 자, 제가 기본 강의 때도 가장 처음에 설명드리는 건데 자,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이죠. 이제는 항등식이라는 거 아시죠? 자, 이 앞에 델타를 씌워도 성립합니다. 자산의 변동 빼기 부채의 변동은 자본의 변동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자본의 변동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이 자본의 변동은 세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그리고 기타 포괄 손익, 그리고 자본거래 변동. 그 외의 사유로 자본이 변동할 수 없어요. 왜냐면 자, 기준서에서 자, 자본거래 이외의 자본 변동은 다 포괄손익 거래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얘가 포괄손익 거래죠. 당기순이익과 기타 포괄손익이 발생하는 거래. 그죠? 이 포괄손익 거래 중에서 기타 포괄손익 거래가 아니면 전부 다 당기손익 거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본의 변동은 이 세 가지 사유로 발생합니다. 알겠죠? 자, 자본의 변동은 세 가지 사유로 발생하는데, 자, 그렇다라고 하면 수익의 정의를 자본의 정의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시면 편해요. 자, 수익의 정의는 얘도 중요합니다. 자본의 증가로서 자본 거래를 제외한 것이 수익입니다. 그러겠죠? 네. 이때 수익은 포괄 수익을 말하는 것이고요. 비용은요, 자본의 감소로서 자본 거래를 제외한 것이 비용이에요. 됐죠? 네. 외우실 수 있겠죠?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갑시다. 재고자산 나오는데 재고자산 설명하고 오늘 이제 재고자산 35문제 풀고 끝내겠습니다. 35문제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자, 마음이 좀 무거운데 로마자 1번부터 보시죠. 수익과 재고자산의 기본 논리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보세요. 매출과 매출원가는 동시에 인식해야 됩니다. 그게 수익비용 대응 원칙이죠. 그래서 자, 판매자의 재고자산이다 라고 하면 매출원가로 아직 대체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수익도 아직 인식했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판매자의 재고자산이 아니다
라는 얘기는 매출 원가로 대체됐다는 얘기죠. 재고자산 원가에서. 그러면 동시에 수익도 인식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원리고 대논리고 대전제고 로마자 2번 가보시면요. 자, 이제 기준서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기타 원가 이 세 가지로 구성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원가는 원가회계에서 배우는 DM이에요. DM. 직접 재료 원가죠. 다이렉트 뭐 쪽 메테리얼리티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아무튼 직접 재료 원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직접 재료 원가는 자 매입 가격에 수익관세와 세금을 가산해 주는데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제외합니다. 왜냐면 자 사례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재고자산을 해외에서 10,000원 주고 사왔습니다. 그러면은 현금 10,000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고 재고자산 10,000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죠. 그죠? 근데 관세 1,000원을 지불했어요. 자, 이 관세는 일단 우리 취득원가의 전제를 좀 알고 가실 필요가 있는데 재고자산이든 유형자산이든 무형자산이든 기타 자산이든 취득원가의 대전제는 경영진이 원하는 장수와 상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지출한 금액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필수적으로 지출한 금액이어야 하는데 자 재고자산 관련해서 경영진이 원하는 장수와 상태는 뭐죠? 창고에서 판매 가능한 상태, 원재료를 하면 공장에서 투입 가능한 상태. 그러려면 관세는 반드시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 원가에 가산을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가산을 해주시는데 자 근데 요 중에서 1,000원 중에서 이제 한 500원, 400원 정도가 환급된다라고 해볼게요. 400원 정도가 환급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차감하고 600원만 재고자산 취득 원가로 보라는 거죠. 왜냐면 환급되는 400원은 다른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가 됩니다. 관세 환급금. 유동자산이죠. 나중에 현금화 되겠죠. 돌려받으면서 환급 받을 때.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재고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출한 게 아니고 나중에 현금으로 돌려받을 거니까 순지출액이 아니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환급받을 금액은 제외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매입응임, 하역료, 그리고 완제품, 완재료 및 용역의 취득 과정에서 직접 관련된 기타 원가 이런 것들 전부 다 경영진이 원하는 장수와 상태에 만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지출한 겁니다. 매입응임, 하역료 부담 안 하면 창고에서 판매 가능한 상태 혹은 공장에서 투입 가능한 상태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필수적으로 지출한 금액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매입 할인, 리베이트 이런 것들 다 차감해 줘야 되죠. 매입 할인이나 매입 레놀이나 리베이트 같은 거 전부 다 깎아준 거잖아요. 깎아준 거니까 차감해 주시고 순지출액이 아니야. 순지출액 개념에서 보시면 차감해 주는 게 당연하고 자 전환원가 보세요. 이제 원가회계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전환원가에는 DL, VOH, FOH가 있죠. 이게 이제 기준서에서도 재고자산 기준서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VOH는 제가 갑자기 이게 한글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변동 제조 간접 원가죠. 그죠? 변동 제조 간접 원가는 실제 사용에 기초해서 배분합니다. 각 생산 단위에 배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재고자산 원가에 배분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기준서 문구가 좀 그렇습니다. 좀 와닿지 않게 설명되어 있는 게 좀 있어가지고 자 직접 노무 원가도 마찬가지예요. DL도 이건 좀 필기 좀 해주세요. 직접 노무 원가도 VOH랑 마찬가지로 실제 사용에 기초해서 배분해 주는데 자 근데 주의할 거는 요 FOH죠.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얘는 정상 주업도에 기초하여 배분합니다. 아래 보시면 배부되지 않은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발생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실제 주업도가 정상 주업도와 유사한 경우에는 실제 주업도를 사용 가능하다.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많은 생산이 이루어진 기간에는 재고자산이 원가 이상으로 추정되지 않도록 생산 단위당 고정 제조 간접 원가 배분액을 감소시켜줘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자, 두 번째 점은 그냥 보고 가세요. 얘는 뭐 그냥 굳이 뭐 계산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실제 주업도랑 정상 주업도가 유사하면 실제 주업도를 사용 가능한데 원칙은 정상 주업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사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머지 점들 가지고 사례를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유형자산 감가상각비가 기계장치 감가상각비가 1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정상 주업도는 1000개입니다. 그럼 배부율 얼마죠? 1000원이죠. 100만 원 나누기 1000개 해가지고
1,000원이 될 겁니다. 개당 1,000원. 이 정상조업도가 뭐죠? 정상적인 상황 하에서 생산할 수 있는 최대량을 말해요. 야근 같은 거 이런 건 좀 예외적인 상황이니까, 그죠? 이런 거 빼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수량이 1000개라고 할 때 배부율은 1000개가 되는데, 자, 만약에 실제로 800개를 생산했다라고 해봐요. 자, 그러면 일단 회계처리할 때 감가상각비 100만원 발생할 때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혹은 유형자산 이렇게 회계처리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차변에 인식한 감가상각비 중에서 자 1000원 곱하기 800개의 80만원만큼은 재고자산 원가로 대체되는 거예요. 대변의 감가상각비, 차변의 재고자산. 그죠? 그러고 나면 나머지 20만원의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비 계정에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게 이 문장이에요. 배부되지 않은 고정 제조 간접원가 20만원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보시면 비정상적으로 많은 생산이 이루어진 기간에는 재고자산이 원가 이상으로 측정되지 않도록 생산 단위당 고정 제조 간접원가 배부액을 감소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례를 들어보시면 만약에 1200개를 생산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 실제로 발생한 감가상각비는 100만원이에요. 근데 배부되는 금액은 정상조합도의 기초에서 배부하면 120만원이 배부되죠. 그럼 발생한 비용보다 더 큰 금액이 재고자산으로 배부가 되는 거예요. 감가상각비가 아니고 감가상각 수익이 오히려 인식되게 되죠. 이때는 자, 이거를 조업들을 조정해서 1000개 기준으로 죄송합니다. 1200개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자, 요때는 요 배부율을 수정해 줘야 됩니다. 요때는 요 100만원 나누기 1200개 해가지고 뭐 833.333원 맞나? 그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자,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옛날에 맞는 것 같습니다. 개당 이렇게 배부해 주시면 1200개 곱하면 딱 100만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때는 자, 재고자산이 원가 이상으로 측정되지 않도록 생산 단위당 고정 제조 간접원가 배부액을 833.3333원으로 감소시켜줘야 된다. 1000원에서 감소시켜줘야 된다.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기타 원가 보시죠. 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기여한 기타의 원가, 필수적인 지출액을 모두 포함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을 하고 있죠. 근데 다음은 비용 처리한다라고 적어놓은 게 있는데 자, 후속 생산 단계에서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외의 보관 원가. 자, 이게 대표적으로 문제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원재료의 보관 원가는 보통 이제 제품 취득 원가에 가산합니다. 왜냐면 원재료라는 것은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보관을 안 하면 제품으로 전환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무 언급 없이 원재료의 보관 원가라고 나오면 얘는 취득 원가 가산하는 거예요. 근데 상품의 보관 원가라고 하면 이 상품의 보관 원가는요. 상품은 이미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른 자산이에요. 경영진이 원하는 장수와 상태가 판매 가능한 상태죠.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으니까 상품이겠죠. 그러니까 상품의 보관 비용은 당기 비용 처리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재료원가, 노무원가, 기타 제조 원가 중에서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 얘는 당연히 비용 처리하셔야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로마자 3번 가겠습니다. 기말재고의 가감할상이라고 나오는데 자, 일단 첫 번째로 나온 게 미착상품이죠. 선적지 인도 조건의 거래는 선적 시점에 구매자의 재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도착지 인도 조건의 거래는 도착 시점에 구매자의 재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림을 굳이 좀 그려보자면 그릴까 말까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그려보시죠. 첫 시간이니까 천천히. 자, 이렇게 바다가 있고요. 한쪽에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다 위에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 안에 뭐 제품들이 실려 있단 말이죠. 이때 자, 선적지 인도 조건. 자, 선적 어디서 하죠? A가 B에게 이렇게 넘기는 거니까 선적지는 여기입니다. 그죠? 선적지. 여기가 도착지죠. 자, 그래서 보시면 선적지 인도 조건의 거래에서는 자, 이 선적 시점 이후부터 구매자인 B의 재고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쭉 B의 재고죠. 제3자에게 판매하기 전까지는, 판매 전까지 요때까지는 B의 재고자산이 되겠습니다. 뭐 요쪽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면 선적지 인도 조건도 선적 직전까지는 요때는 A의 재고자산이잖아요. 그죠? 도착지 인도 조건은 쭉 해서 도착 직전까지 계속 A의 재고자산인 거예요. 그 이후에 제3자에게 판매하기 직전까지는 B의 재고자산이 되겠죠. 되시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송품. 시용 판매에서 발생하는 상품을 시송품이라고 하는데, 자, 얘는 고객이 매입 의사 표시를 한 시점에 재고자산에 대한 통제가 이전됐다라고 봐서 이전대가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해 주시면 됩니다. 매입 의사 표시가 없는 재고는 판매자의 기말 재고에 포함하죠. 자, 적성품 보시죠. 적성품은 위탁자 본인의 재고자산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이제 굳이 그림을 좀 그려보자면 A랑 B가 있다라고 할 때, 자, A가 B에게 판매를 위탁한 거죠. 판매 대리. 자, 얘를 대리인이라고 하고요. 혹은 수탁자라고 합니다. 얘를 본인 또는 위탁자라고 하죠. 자, 그래서 위탁 판매라고 하면 A가 팔기 위해서 판매 대리인인 B에게 이전한 재고자산을 말해요. 이 재고자산은 B의 창고에 있겠죠. 하지만 위탁자의 재고로 보니까 A의 것이고 아직 팔려나가지 않고 B가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A의 재고자산에 가산해 줘야 됩니다. 당연히 A의 창고 실사 시에는 포함이 안 됐겠죠. B의 창고에 있으니까. 자, 이렇게 된 거죠. 요것만 좀 아시면 되고, 위탁 판매냐 위탁 매입이냐 요거를 조금 이제 구분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그런 문제가 좀 나옵니다. 자, 약간 애매하게 표시된 기출 문제가 하나 있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담보제공자산 보시면 이게 좀 표현이 어려운데, 담보제공자산, 저당권, 저당상품 이런 것들은 담보권 혹은 저당권 실행 전에는 담보제공자의 재고로 봅니다. 채무 불이행한 경우에 소유권이 이전돼서 담보권자의 재고가 되는 것이죠. 자, 이때 또 보시면 이제는 은행입니다. 아니다, 그냥 B라고 하시죠. 자, B가 A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A는 B로부터 차입한 것이죠. 공짜로 차입해주지 않고 보통 이제 담보를 제공받죠. 담보를 제공받을 때 재고자산이 이렇게 물류가 이전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A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딱지만 붙여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재고자산이 누구의 창고에 있느냐, 이거는 문제 가정에 따라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담보 제공된 재고자산이 A가 담보를 제공했지만 그게 B의 창고에 있을 수도 있고 A의 창고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실 때 얘를 담보 제공자라고요. B를 담보권자라고 합니다. 집을 담보로 잡아가지고 돈을 빌렸다고 해서 집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가진 않죠. 재고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 담보로 제공했다라고 할지라도 담보권이 실행되기 전이라면 요 A의 재고자산이 되는 거예요. 담보권이 실행되면 B의 재고자산이 그때부터 되는 겁니다. 자, 판매 후 재매입 약정 나오는데, 자, 얘의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이걸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권리 행사가 유의적이지 않은 풋옵션을 고객이 보유했다면 반품 가능 판매로 회계 처리한다. 반품 가능 판매 회계 처리는 아래쪽에 나오는데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반품 가능 판매로 회계 처리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자, 저가 재매입이면 리스 약정으로, 고가 재매입이면 금융 약정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근데 이게 재고자산 문제에서 나면요, 자, 요것만 보시면 돼요. 권리 행사가 유의적이지 않은 풋옵션을 고객이 보유했느냐, 그렇다면 반품 가능 판매. 그렇지 않다면, 자, 고가 재매입이든 저가 재매입이든 재고자산 제거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냥 나의 재고자산으로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판매자의 재고로 계속 인식해줍니다. 그리고 받은 대가를 금융부처로 인식하죠. 이게 뭐 재고자산을 물리적으로 이전했다, 그러고서 현금 등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재고자산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그냥 차변의 현금, 대변의 차입금 혹은 리스부채 이런 얘기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반품 가능 판매 나오는데, 권리 행사가 유의적이지 않은 풋옵션을 고객이 보유한 경우에도 반품 가능 판매 회계 처리를 준용한다라고 했습니다. 반품 가능 판매. 자, 반품 가능성을 예측 가능하다면, 자, 매출액은 이전 대가 곱하기 반품 예상률, 1-반품 예상률의 금액으로 계산이 되고요. 밑줄
치지 마시죠. 사례 가지고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회계처리 보시면 매가가 100원, 원가가 80원, 반품률 10%, 그리고 반품으로 인한 추가 손실 예상액이 5원이라고 가정하면, 자, 그냥 반품 가능 판매가 아니고 일반적인 판매라고 하면 원가 80원은 매출원가, 매가 100원은 매출액,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됐겠죠. 근데 반품 가능 판매고 반품률을 10%로 추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자, 매출은 100원 중에서 팔고 받은 금액 중에서 1 반품률 곱한 90원만큼 매출 수익 인식하는 것이고, 10%만큼 반품률만큼은 환불부채가 되는 겁니다. 환불부채. 자, 90%만 수익 인식했으니까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서 매출 원가도 80원 전체 원가의 90%인 72원만 매출 원가 인식해 주셔야겠죠. 나머지 10%는 반환재고 회수권으로 회계 처리하는데, 이 반환재고 회수권이 재고 자산이야 아니면 기타 다른 자산이냐, 요거는 좀 이제 논란에 사실 여지가 없어요. 그냥 재고 자산이 아닌 다른 자산인데, 왜냐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재고 자산은 아니잖아요. 재고 자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가끔 이제 실물 잘 모시는 실물 잘 안 하시는 교수님들이 이거를 그냥 재고 자산으로 분류한다, 이런 가정을 내서 문제를 내신단 말이죠. 그렇게 나오면 그냥 반환재고 회수권도 재고 자산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반품으로 인한 추가 손실 예상액이 있다. 이거는 반환재고 회수권 원가에서 이렇게 5원 차감해 주시면 돼요. 그 얘기가 위에 나와 있죠. 매출액은 이전 대가 곱하기 1 마이너스 반품 예상률, 그리고 반품 예상되는 10%만큼은 환불부채. 자, 이 환불부채 잡는 논리가 뭐냐면, 자, 반품권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에서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수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나왔죠? 수익 쪽에서 나왔었죠. 그죠? 나중에 뵐 겁니다. 자, 매출원가 쪽에서도 재고자산 원가 곱하기 1 마이너스 반품 예상률, 그러니까 90%만큼을 매출 원가로 인식해주고요. 반품 예상액은 이렇게 반환재고 회수권으로 인식하는데, 이 반환재고 회수권이 뭐 재고자산일 수도 있고 기타 자산일 수도 있다. 문제 가정에 따라서 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반품 추가 손실은 반환재고 회수권의 원가에서 차감합니다. 자, 반품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다면, 지금까지 봤던 건 반품 가능성 예측 가능한 경우예요. 예측할 수 없다면 반품률이 100%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계 처리해요. 그러면 자, 현금 100원 들어오고 혹은 매출 채권 100원 생겼어요. 이 매출 채권이 수치 채권이죠. 권리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 무조건적인 권리를 말하는 거니까 수치 채권이고, 100원 인식했으면 이 100원 전액이 환불부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가 쪽에서도 재고자산 원가 80원 전체가 반환재고 회수권이 되는 거예요. 매출 원가 혹은 매출로 인식할, 수익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반품 추가 손실의 경우에는 이때도 회계 처리 동일해요. 반환재고 회수권 원가에서 5원 차감해 줍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죠. 자, 이제 미인도 청구 약정 나오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이제 깔끔하게 해놓고 나니까 좀 미인도 청구 약정 문제가 좀 복잡하게 나오더란 말이죠. 약간 좀 죄송한 감이 있지 않아 없지 않아 있는데, 자, 일단 볼게요. 자, 다음 요건 중 모두 충족 시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자, 이유가 실질적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 그 약정을 요구한 것과 같이 이유가 실질적이어야 되고요. 고객의 소유물로 구분되어 식별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이전할 준비가 현재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물리적으로 이전할 준비가 현재 되어 있다라는 표현은 문제에서 다른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품을 물리적으로 이전하는데 어떠한 준비도 필요하지 않다 라는 말은 물리적으로 이전할 준비가 현재 다 되어 있다 라는 말이랑 동일한 말이에요. 그죠? 자, 4번 보시면 기업이 제품을 사용하거나 다른 고객에게 넘길 능력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게 뭐죠? 통제력이 고객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핵심 지표죠. 자, 이게 뭐예요?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기업이 가지지 못한다. 고객의 재고자산이니까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권리는 고객이 가지는 거죠. 통제력을 누가 가지는지를 판단할 때 누가 매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요거를 보잖아요. 그래서 자, 제품을 사용 또는 판매할 능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통제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라고 봐서 이유가 뭐 이제 미인도 청구 약정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요 1, 2, 3, 4번 다 충족해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보관 용역이 별도의 수용 의무니까 요 1번에 해당하는 경우죠. 고객이 그 약정을 요구한 것과 같이 이유가 실질적이면, 만약에 고객이 그 약정을 보관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면, 그렇다면 보관은 별도의 수행 의무가 되고, 그 보관이 별도의 수행 의무라는 건 뭐예요? 전체 판매 가격을
제품 개별 판매 가격과 보관 용역의 개별 판매 가격 요 비율에 따라서 각각의 배분해 줘라. 그래서 제품 판매에 대한 배분 금액은 즉시 수익 인식하고 보관 용역에 배분된 금액은 보관 용역 기간 동안 기간에 걸쳐서 수익으로 인식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아래쪽에 기말재고 수정분기라고 나온 게 있는데 예외 쪽은 보실 필요 없어요. 자, 원칙만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매출거래 오류 수정에 있어서 재고자산의 상대 계정은 매출 원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고 상대 계정은 매출 원가. 자, 매입거래 오류 수정에 있어서 재고자산의 상대 계정은 현금 또는 매입 채무가 됩니다. 요 예외에 해당하는 게 기출에서 한 번 정도 나왔을 거예요. 세무사 기출에서. 근데 뭐 요거까지는 굳이 달달 외우실 필요 없고 참고로만 보세요. 저는 엑스표 쳤지만 한번 그냥 참고로만 보세요. 자, 재고자산 T 계정을 그려보면 차분에 기초와 순매입이 있죠. T 계정 안에 들어오는 매입과 매출은 모두 순매입, 순매출입니다. 리베이트 같은 거 다 차감한 후에 매입 환출, 매출 환입 이런 거 다 차감한 후의 금액이요. 자, 이렇게 들어오고 대변 쪽에는 판매된 재고자산의 원가와 기말재고 이렇게 있죠. 자, 근데 매입거래 오류라고 합시다. 선적지 인도 조건의 매입거래요. 그걸 회사가 회계 처리하지 않았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 자, 올바르게 오류 수정하면 어떻게 되죠? 차변의 재고자산, 그죠? 대변의 매입 채무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매입 회계 처리를 안 했으니까. 그럼 보세요. 매입이 늘어나면서 기말재고가 늘어나요. 얘는 고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차변의 재고자산, 대변의 매입 채무 혹은 재고자산이 감소되는 매입거래라면 대변의 재고자산, 차변의 매입 채무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될 겁니다. 얘는 매입액이 조정되는 것만큼 기말재고가 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매출거래라면요. 매출거래면 자, 만약에 매출거래라고 하면 보통 이제 실질재고조사법을 쓰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제 창고에 있는 거로 파악을 한단 말이죠. 근데 자, 매출거래는 얘가 일정해요. 그죠? 매입은 올바르게 회계 처리됐으니까 이게 일정하면 자, 이게 늘어나면 얘가 감소하죠. 얘가 감소하면 얘가 늘어나죠. 이게 뭐예요? 얘는 매출원가, 얘는 재고자산이니까 재고자산의 상대 계정은 오류수정분기에 있어서 재고자산 상대 계정은 매출원가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2차생들도 조금 헷갈려 하긴 하는데 참고로 좀 봐주시고 자, 로마자 4번의 기말재고자산의 평가 다 아시죠? 저가법 평가입니다. 자, 그래서 둘 중에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는데 순실현 가능가치와 취득원가 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는데 순실현 가능가치는 이때 판매 가격에서 추가 완성 원가와 판매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죠. 그리고 이 순실현 가능가치를 추정할 때 재고자산의 보유 목적을 고려하라 라는 기준서 문장이 있기 때문에 확정 판매 계약과 관련된 거라고 하면 이 확정 판매 계약 가격에 기초해서 순실현 가능가치를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정 판매 계약 수량 초과분은 일반 판매 가격에 기초해서 순실현 가능가치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 뭐 재고자산 보유 수량을 초과하는 확정 판매 계약에 따른 충당 부채나 확정 매입 계약에 따른 충당 부채 이거 뭐예요? 손실 충당 부채죠. 그래서 확정 계약에서 취소 불가능한 확정 계약에서 손실이 예상이 된다면 그거는 이제 충당 부채 인식해야 되는 거죠. 별표시 2번 보시면 순실현 가능가치는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재고자산의 판매를 통해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는 순매각 금액을 의미하며 그 기업 특유 가치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거 말문제로 한번 좀 나올 수 있는 건데 어디에서 나왔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순실현 가능가치는 기업 특유 가치입니다. 자, 아까 개념체계에서 사용가치, 이행가치 나왔죠. 얘도 기업 특유 가치예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시면 사용가치 측면에서 생각해보세요. 사용가치라는 거는 똑같은 기계 장치를 A가 사용하느냐 B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제품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기계 장치를 똑같은 내용 연습 동안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현금 창출 능력에 차이가 있어요. 기업 특유 가치죠. 근데 공정 가치는요. 매도 가격이고 특수 관계 없는 제3자간 시장에서의 정상 거래를 상정해서 도출이 되기 때문에 얘는 시장 참여자의 관점을 반영합니다. 기업 특유의 관점을 반영하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공정 가치는 기업 특유 관점을 반영하지 않고 사용 가치와 이행 가치는 기업 특유 관점을 반영합니다. 공정 가치는 시장 참여자의 관점을 반영하고 사용 가치와 이행 가치는 시장 참여자의 관점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요 순실현 가능 가치도 자 보세요. 똑같은 재고 자산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공정 가치가 아니라 어느 시장이 접근 가능하고 어느 시장에서 어느 거래 상대방에게 영업력이 더 강한 회사일수록 더 비싼 가격을 받고 팔 수 있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강매도 할 수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순실현 가능 가치도 얘도 기업 특유 가치예요. 공정 가치처럼 시장 참여자 관점을 반영하는 게 아닙니다. 말문제로 한번 나왔던 적이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원재료 평가 손실하고 박스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자, 기말재고자산 저가법 평가할 때 원재료는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죠. 얘는 일단 다른 자산들은 순실현 가능 가치를 이렇게 추정하죠. 판매 가격에서 추가 완성업가 빼고 판매 비용 빼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원재료의 경우에는 현행 대체 원가를 순실현 가능 가치로 보죠. 왜냐면 이 안에 괄호 안에 있는 문장이 기준석 원문인데 이 문장 때문에 그렇게 보는데, 뭐 기준석 문장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원재료의 경우에는 그냥 현행 대체 원가를 순실현 가능 가치로 본다 라고 아시면 되고, 또 두 번째, 원재료를 통해서 만들어질 제품에서 그 제품을 팔아서 이익이 창출된다면 그럼 제품은 평가 손실 인식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원재료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제품에서 평가 손실이 인식되지 않는다면 해당 원재료는 사용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재료에 대해서도 평가 손실 인식하지 않아요. 알겠죠? 제품에 대해서 평가 손실 인식하지 않으면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보유하는 원재료에 대해서도 평가 손실 인식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이건 뭐 다 아시는 걸 거고, 자, 감모 손실 먼저 인식한 다음에 그 다음에 평가 손실 인식하죠. 자, 저가법 적용하실 때 원칙은 항목별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조별로 적용이 가능한 게 있죠. 조별로 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그 안에 괄호 안에 사례 보세요. 재고자산 항목이 비슷한 목적 또는 최종 용도를 갖는 제품군과 관련되고 같은 지역에서 생산되어 판매되며 실무적으로 그 제품군에 속하는 다른 항목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없는 경우 등 뭐 이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조별평가가 허용이 된다 라는 건데, 자, 근데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재고자산의 분류, 예를 들어 원재료, 제공품, 완제품 이런 분류, 아니면 특정 영업 부분에 속하는 모든 재고자산에 기초해서 저가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게 저가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평가 손실을 인식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조별로 인식해도 평가 손실을 좀 덜 덜 인식하게 되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왜냐면 이제 나중에 문제에서 나올 건데, 자, 재고자산이 A, B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A조, B조가 있는데, 자, A 안에 A1의 재고자산, 그리고 A2의 재고자산, B 안에 B1의 재고자산, B2의 재고자산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전체의 취득 원가와 전체의 순실현 가능 가치를 비교해서 저가법 평가해 주는 게 그게 조별이에요. 얘를 따로따로 저가법 평가해 주는 게 그게 항목별이에요. 그럼 보세요. 얘가 A1의 경우에는 취득 원가가 1,000원입니다. 순실현 가능 가치가 900원이요. 얘는 취득 원가가 얼마를 하죠? 얘는 2,000원. 근데 순실현 가능 가치가 뭐 2,200원이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이 경우에는 항목별을 적용하게 되면 100원의 평가 손실 인식하고 여기선 평가 손실 인식하지 않죠. 조별을 적용하면 취득 원가 3,000원, 순실현 가능 가치 3,100원으로 평가 손실 아예 인식하지 않아요. 자, 지금 조별로만 평가해도 이런데 전체 재고자산 원재료 전체를 묶고 제품 전체를 묶고 그렇게 묶어가지고 원재료별 제품별로 원가 전체랑 순실현 가능 가치 전체랑 이렇게 비교하면 평가 손실 인식할 가능성이 점점 더 떨어지겠죠. 묶을수록 평가 손실 인식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묶어서 평가하겠다는 것은 평가 손실 인식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조별 평가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조별 평가만 예외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 보시면 로마자 6번의 매출 총이익률법인데, 자, 이거는 뒤쪽 가보시면 소매제곱법 있어요. 로마자 7번의 소매제곱법과 비교해서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재고자산 T계정 그려보시면 그리실 필요 없죠. 제가 그리겠습니다. 자, 기초, 매입, 판매, 기말 이렇게 있었죠. 단순하게 그려보면. 자, 매출 총이익률법은요, 단기 매출액이 주어집니다. 여기에다가 매출 원가율을 곱해서 요 매출 원가를 추정하고, 그리고 나머지 대차 차익으로서, 요거는 아니까 나머지 대차 차익으로서 기말 재고자산 원가를 구하겠다. 요게 매출 총이익률법이야. 자, 근데 지금 단기 매출액에 매출 원가율을 곱해야 되는데, 자, 매출 원가를 몰라서 매출 원가율을 과거 거를 곱합니다. 이때 곱하는 매출 원가율은 과거 원가율이에요. 자, 그러면 단기 매출액의 과거 원가율이 대응되죠. 조금 더 나아가서 보면 단기 매출액의 과거의 매출 원가가 대응되니까 요거는 IFRS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쓰이냐면 뭐 화재나 도난 같은 거, 이런 거 나오면 매출 총이익률법이죠. 이때 화재나 도난으로 인한 도널드 트럼프 이렇게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헛소리했어요. 화재나 도난 같은 거 나오면 여기 매출 총이익률법 문제죠. 자, 근데 소매제곱법은요, 소매제곱법은 자, 마트 같은 데서 쓰는데, 마트 같은 데서 과자 봉지 하나하나 보시면 권장 소비자 가격 적혀 있잖아요. 그거 다 세가지고 권장 소비자 가격 곱해가지고 수량 곱하기 가격하면 판매 가능 재고 자산의 매가를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기말재고 매가를 구할 수 있겠죠. 기말재고 매가. 기말재고 실수한 다음에 권장 소비자 가격 곱해가지고 더해주시면 기말재고 매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원가율 곱해주시면, 원가를 곱해주시면 이게 나오죠. 기말재고 원가가 나와서 그거를 판매 가능 재고에서 차감한 나머지를 매출 원가로 보겠다. 이게 소매제곱법이죠. 자, 근데 이제 소매제곱법 보시면, 이 그림을 보시면, 자, 문제풀이 틀으려고 제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 보통 이제 차변, 대변 이렇게 해가지고 재고자산 T계정 크게 그리시고요. T계정 안에 원가, 매가, 대변 쪽에도 원가, 매가 이렇게 적어주시고 푸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적어서 어떻게 했었냐면, 자, 기초에 매입은임 쭉 고려해가지고 합계 구합니다. 매가 쪽도 합계 구해요. 대변 쪽에도 합계가 원가든 매가든 대차는 일치해야겠죠. 이렇게 구한 다음에, 자, 원가율 어떻게 구했냐면, 기본적인 원가율은 250만 원분의 778200. 요게 일반 기준 평균법 원가율이에요. 자, 그럼 요때 원가율은요, 단기 매가분의 단기 원가로 도출되죠. 요때 원가율은 단기 원가율이에요. 단기 원가율. 그죠? 그래서 얘는 IFRS에서 인정해줘요. 둘 다 시험 문제에 나오지만 얘는 단기 매출액의 과거 원가율이 적용돼가지고 IFRS에서 인정 안 하지만, 이 소매제곱법은 단기 매가? 단기 기말재고 매가에 단기 원가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얘는 IFRS에서 인정합니다. 자, 매출 총이익률법부터 다시 보시죠. 그래서 보시면 얘는 과거 매출 총이익률이 단기에도 유효하다는 가정이 필요해요. 문제 찾아보시면 이런 가정이 항상 있을 겁니다. 화재, 도난 나오거나 아니면 과거 매출 총이익률이 단기에도 유효하다, 뭐 이런 가정 있으면 매출 총이익률법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T계정 그리시면 돼요. T계정 그리셔가지고 뭐 매입연율, 매입한 줄, 매입할인, 요거는 당연히 차감한 순 금액이 매입 쪽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매입은이면 취득원가니까 가산해줘야 되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보실 필요 없어요. 당연한 얘기고. 자, 기말재고 추정액에서 추정액 어떻게 구하죠? 기말재고 추정액 이렇게 구한 거잖아요. 단기 매출액에 과거 원가를 곱해서 단기 매출 원가 구하고, 단기 판매 가능 재고에서 단기 매출 원가를 차감하면 원래 화재나 도난이 없었을 경우에 기말의 창고에 있었어야 할 재고자산 원가가 도출이 되겠죠. 그 중에서 남아있는 게 0원이다 라고 하면 이 금액 전체가 화재 또는 도난 금액이 될 거고, 남아있는 게 10,000원이다 라고 하면 이 금액 전체에서 10,000원 뺀 금액이 화재 또는 도난 금액이 되겠죠. 그렇게 추정하시면 되고요. 그게 여기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 뭐 산식으로 보면 좀 복잡한데 적용해 보면 어렵지 않죠. 자, 그다음 페이지 가서 소매제곱법 가보시면 뭐 1번에 어떤 상황에서 적용하는지 좀 뭐 나와 있죠. 이익률이 유사하고 품종 변화가 심한 다품종 상품을 취급하는 유통업에서 실무적으로 다른 원가 측정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흔히 사용한다. 뭐 기준서에 있는 말인데 중요하지 않고요. 자, 원가율 구하실 때, 자, 일단 특이점 보면 이게 모든 소매제곱법의 모든 사례가 다 있는 문제 사례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매입 가산하죠. 매입은임 취득원가에 가산해줘야 되니까 가산하고, 매입 매누리 할인 차감하고, 취득원가 차감, 매입 환출 취득원가 차감, 순인상은 인상에서 인상 취소를 차감한 순액을 말하는 겁니다. 얘는 매가에 가산해 주세요. 매가에 가산해 주시고, 순인하는 매가에 차감해 주시고. 자,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게 요거죠. 비정상 파손. 얘는 좀 중요합니다. 헷갈릴 수 있죠. 이 비정상 파손은 일반적인 T 계정에서는 이쪽에 나오죠. 대변 쪽에 나오는데 소매제곱법 적용하실 때는 판매 가능 재고에서 차감해 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뭐 이유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제.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자, 매출과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뭐 이런 거 당연한 거니까, 매출 애누리 환입은 당연히 차감하는 거니까 매가에서 차감해 주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정상간모랑 종업원 할인은 매가 쪽에 가산해 줘요. 앞글자 따서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죠. 정종비. 정종은 대변 가산, 그리고 비는 차변 차감,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죠. 자, 근데 정상간모랑 종업원 할인은 일단 종업원 할인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맨날 듣는 사례인데, 자, ABC마트 같은 데서 신발을 파는데 신발 원가가 2만 원이라고 합시다. 매가는 10만 원이요. 근데 매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에 대해서는 좀 할인 판매해 주죠. 종업원에게는 6만 원에 판다라고 해볼게요. 종업원 판매가. 자, 그러면 종업원에게 판매할 때는 4만 원에 종업원 할인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이 원가 2만 원은 이쪽에 보시면 여기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죠? 대변 쪽에 여기 들어가 있을 거예요. 매가 10만 원은 여기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이 원가율을 구하는 목적이 뭐냐면, 기말재고 매가에다가 원가율을 곱해서 가급적 적정한, 타당한, 정확한 그런 원가를 구하는 게 그게 목적이란 말이죠. 그게 목적이라서 원가율을 구한다라고 하면, 자, 이 매가 10만 원 들어가 있는 거에, 자, 요거분에 2만 원에서 20%의 원가율을 적용해 줘야겠죠. 죄송한데 제가 아까 요 10만 원이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저기 대변의 매가 쪽에는 요게 들어가 있겠죠. 6만 원이 들어가 있겠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요 매가 쪽에는 종업원에게 할인 판매한 6만 원의 가격이 들어가 있고, 여기 원가 쪽에는 2만 원의 원가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올바른 원가율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6만 원분의 2만 원이 아니고 10만 원분의 2만 원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종업원 할인 금액 4만 원은 여기다가 가산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매출원가 도출할 때 올바른 원가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올바른 매출원가율 도출 위해서. 자, 정상간모도 마찬가지죠. 정상간모도 매출원가에 포함되잖아요. 매가에다가 원가율 곱해서 매출원가를 추정하는데, 정상간모가 있다라고 하면 얘도 그냥 매가에 가산해야 이 전체 매가 1250만 원에다가 원가율을 곱해가지고 요거를 구해줄 거기 때문에, 혹은 요 전체 기말재고에다가 원가율 곱해서 요거를 구해줄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정상간모 금액도 매가 쪽에 가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뭐 이제 뭐 이유는 중요하지 않죠. 정종 비중에 정종은 대변 가산, 비는 차변 차감이라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원가율에 대해서 이제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평균법 원가율은 요 전체 1250만 원분의 7782,000, 매가 전체분의 원가 전체를 한 금액이죠. 자, 근데 선입선출법 원가율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자, 얘네 둘을 빼줍니다. 기초 원가와 매가를 각각 분모와 분자해서 차감해줘요. 기초 매가 분 뭐에서 차감해 주시고요, 기초 원가 분자에서 차감해 주십니다. 이러면, 자, 원가를 뭐 가지고 구하는 거죠? 원가 구하는 대상이 되는 게 요만큼의 매가분의 요만큼의 원가예요. 단기 매입 원가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단기 매입 원가율이라는 말을 합니다.
선입선출법 원가율은 당기 매입 원가율이라고 돼요. 표현이 그렇게 나오니까 필기를 좀 해주세요. 같은 말입니다. 선입선출법 원가율과 당기 매입 원가율은 같은 말이에요. 자, 그리고 평균법 원가율이나 선입선출법 원가율에 대해서 각각 저가 기준 원가율이 있죠. 저가를 만들려면 원가율이 낮아야 될 테고 원가율이 낮으려면 분모는 더 커야겠죠. 그래서 요 순인하 금액을 취소해 주는 겁니다. 순인하 금액을 취소하면 분모에 30만 원씩이 가산되고 이게 저가 기준 원가율이 돼요. 뭐 이렇게만 봐주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생물자산 있네요. 생물자산 보시죠. 자, 생물자산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을 말합니다. 동물이 뭔지 식물이 뭔지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그리고 자, 얘는 순공정 가치로 측정하죠. 생물자산과 수확물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되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있습니다. 맨날 드는 사례인데 왜 그러냐면 이게 실제 문제에서 나왔던 사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초록색 분필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자,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땅이 있고요. 나무에다가 이렇게 물을 주면, 그리고 비료를 뿌리면 이 물과 비료가 관을 타고 쭉쭉쭉쭉 올라가서 사과가 맺히죠. 나무에서 열매가 맺힙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물자산이라고 할 때 생물자산과 기타 다른 자산들을 구분한 가장 중요한 척도가 뭐냐면 이 생물자산이라는 거는 생물적 변환을 거친다라는 거예요. 생물적 변환. 자, 성장 같은 거죠. 그죠? 사과에서 꽃이 피고 뭐 생물적 변환을 거쳐서 꽃이 뭐 점점점 자라서 조그만 사과가 점점점 커져서 익은 사과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사과가 되는데, 자, 그러면 얘 나무에서 자라나고 있는 사과는 생물자산이에요. 아직 생물적 변환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수확한 사과는 생물적 변환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수확물로 회계 처리하죠. 수확물은 최초 취득 시점에만 생물자산 준용해가지고 생물자산 기준서를 준용해서 최초 취득 시점에만 순공정 가치로 측정을 해주시고요. 그 이후에는 그 순공정 가치가 어디 놨냐면 여기 있죠. 그 이후에는 그 순공정 가치가 취득 원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인식된 취득 원가 가지고 이후에는 저가법 평가해 주죠. 수확물은 재고자산이니까. 수확한 사과는 과수원 입장에서 재고자산일 거잖아요. 그래서 수확물은 최초 인식 시점엔 생물자산인데 그 다음에 수확하자마자 바로 재고자산으로 대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생산용 식물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게 생산용 식물입니다. 자, 수확물을 생산 또는 공급하는데 사용된다. 유형자산 같은 거죠. 사용 목적이야, 사용 목적. 그리고 한 회기 기간을 초과해서 생산할 것으로 예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확물로 판매될 가능성이 희박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다 충족하면 얘는 생산용 식물로 분류하고요. 그 사례가 생산용 식물이 아닌 사례가 또 주어져 있습니다. 수확물로 수확하기 위해서 재배하는 식물. 예를 들어서 목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재배하는 나무. 그리고 부수적인 폐물 판매가 아닌 수확물로도 식물을 수확하고 판매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은 경우에 수확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재배하는 식물. 예를 들자면 과일과 목재 모두를 얻기 위해서 재배하는 나무. 그리고 한해살이 작물. 이런 것들은 생산용 식물이 아니에요. 얘는 애초에 한해살이니까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죠. 그죠? 한 회기 기간 초과해야 되니까. 자, 근데 이 생산용 식물에 대해서는 유형자산 회계 처리를 준용한단 말이죠. 유형자산처럼 취득 원가를 바탕으로 감가상각 회계 처리를 해주든지 아니면 감가상각 후에 재평가 회계 처리까지 해주든지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얘도 보시면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뭐죠? 물이랑 비료, 얘가 원재료죠. 원재료가 관을 타고 움직입니다. 이게 컨베이어 벨트에서 원재료가 관을 타고 움직이는 거랑 벨트를 타고 움직이는 거랑 뭐가 다르죠?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나무라는 것 자체가 이런 원재료들을 제품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공장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그래서 얘도 플랜트고 A죠? 갑자기 얘도 플랜트고 공장도 플랜트죠.
둘 다 유형자산입니다. 네, 제가 영어를 못해서. 친척 동생이 건머회인데 건머회는 아니고 한국인인데 군대 정상적으로 갔다 와서 이제 스탠포드 가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취업해서 잘 살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친척 동생의 동생이 결혼한다고 지금 한국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척 동생 아들들이랑 얘기하는데 걔네는 진짜 건머회잖아요. 한국 국적이 없는 군대 안 가도 되는.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영어를 못하는지라.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요 생물자산에서 매각부대원가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한번 눈으로만 보고 하시면 돼요. 자산 처분에 직접 귀속되는 증분 원가로서 자, 금융 원가와 법인세 비용은 제외합니다. 금융 원가와 법인세 비용은 매각부대원가에서 제외해요. 자, 이게 뭐죠? 매각부대원가 제외라는 얘기가 왜 나오죠? 생물자산은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데 요 순공정가치라는 것은 공정가치에서 매각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이죠. 그때 차감할 때 금융원가랑 법인세 비용은 차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공정가치 측정할 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인식과 측정 나오는데 자, 생물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과 매 보고 기간 말에 순공정가치로 측정해 줍니다. 자, 그래서 최초 인식 시점에도 순공정가치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금액으로 취득했다라고 하면 취득 이익이 발생합니다. 매 기말에도 평가손익이 발생하고요. 자, 수확물은요. 최초 인식 시점에는 순공정가치로 측정하고요. 이때는 생물자산과 동일해요. 취득 손익이 단기 손익으로서 발생하는데 근데 취득 이후에는 재고자산이 돼서 저가법 평가해 줍니다. 자, 생산용 식물 보시면 얘는 유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한다 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